저는 새벽 2시 몸이 기계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72세의 몸은 이미 깊은 잠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주물러가며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다급해졌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제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찾아온다는 것일까요? 혹시 아들 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 미정이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피해온 건 아닐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나오세요. 아주머니. 목소리는 젊은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1층에 사는 세입자 이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도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을 목격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도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이래? 아주머니,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뭐라고? 갑자기 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가방 하나만 챙기시고 지금 나오세요. 제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가 이렇게 다급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잠깐만 옷이라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당장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가방에 지갑과 통장,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넣고 서둘러 밖으로 나섰어요. 도연은 제 팔을 부축하며 계단을 재촉했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1층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제 집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이 집.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를 재운 이 집.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나서자 9월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살던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저 불빛은 뭐야? 도연은 제 시선을 따라 올려다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여기서 떠나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간 거야? 도둑이야? 그럼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도둑이 아니에요. 더 복잡한 일이에요. 저는 도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둑이 아니라면 누가 제 집에 불을 켜놓고 있다는 것일까요? 혹시 민수가 온 건가요? 하지만 민수라면 당연히 어머니에게 말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고요했어요. 가로등만이 외로이 길을 밝히고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시간에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4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새벽에 집을 비운 것은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밤이 유일했거든요. 도연아,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조금만 더 걸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다 설명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생명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갑자기 이 젊은 청년이 단순한 세입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면서 저는 최근 몇 달간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자주 어머님, 이 집 너무 크시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요양원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정의 말은 점점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대요. 지금 팔면 꽤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 편한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아직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미정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감지했어요. 하지만 설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집을 탐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엄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라며 아내 편을 들었거든요. 그때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앞이었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잠시 쉬어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저는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새벽 3시에 집을 나와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고 서글펐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냥 대학생이 아니에요.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도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이준석 변호사 마이너스 부동산 권리 분쟁 전문 법률센터.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부동산, 권리 분쟁이라는 단어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제 형이에요. 저는 그 센터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주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신분을 숨겨야 했거든요. 저는 명함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법률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부동산 권리 분쟁 전문이라니. 그럼 넌 왜 우리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거야? 도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3개월 전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주머니의 며느리분이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조 서류? 네. 토지 문서와 위임장을 위조해서 아주머니 모르게 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훔치려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정말이야? 처음에는 저희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이미 등기 이전 신청 준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도장까지 위조해서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 유일한 재산인 집을 빼앗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서 감시를 하려고 세입자로 들어온 거구나. 네, 맞아요.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오늘 밤 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들이었지만 제 집 앞에서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1시간 전에 찍은 거예요. 3명이 아주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3명? 아주머니, 며느리분, 아드님, 그리고 모르는 남자 1명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비록 어둠 속의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미정의 실루엣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키 큰 남자는 분명 아들 민수였어요. 저 모르는 남자는 누구야? 부동산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매수자를 구해놓고 오늘 밤에 서류를 완성시키려는 것 같아요. 저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그리고 1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럼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아주머니 인감과 서류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조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는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몇 달간 미정이가 자주 어머님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고 물어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수도 있잖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위한 사전 조사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안 돼요. 왜?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말이에요. 현행범이 아니면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가족 간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뭐, 아드님이 직접 동의하신 부분도 있어서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년후견 신청 서류예요. 아주머니를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해서 법적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드님이 아주머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멀쩡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물론 아주머니는 치매가 아니세요. 하지만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미정이가 자주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미정이가 정말 그런 일을? 네. 이미 병원 예약도 잡아놓았고 특정 의사와도 접촉한 상황이에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음모의 희생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의 손에 의해서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나온 알바생이 우리를 힐끗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노인과 청년의 모습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도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손길이었어요. 아주머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일단 제 형한테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과 며느리의 덫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혼자서 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거든요. 고마워, 도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편의점을 떠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의 도시는 여전히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새벽 5시,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석 부동산 권리분쟁 전문 법률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각종 법률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사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형인 이준석 변호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동생의 급한 전화를 받고 새벽에 사무소로 나온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시게 됐으니 마음 놓으세요. 준석 변호사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신뢰할 만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들은 얘기가 정말 사실인가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어르신, 혹시 최근에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전쯤에 미정이가 어머님, 건강보험 관련 서류인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찍어준 적이 있어요. 준석 변호사와 도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셨나요? 아니요. 미정이가 복잡한 보험 서류라서 어르신이 보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도장만.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야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평소에 꼼꼼했던 제가 왜 그때는 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을까요? 준석 변호사는 파일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이 찍어주신 도장이 이 서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약서, 위임장, 성년후견 신청 동의서 등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의 집을 팔기 위한 예비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준석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진단하기 위한 가짜 의료진단서 초안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중등도 치매, 판단 능력, 현저히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부족 등의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내과의사 김모 씨입니다. 이미 며느리분과 여러 차례 만나서 가짜 진단서 작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의사까지 매수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재산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럼 내 아들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석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부분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직접 성년후견 신청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분명히 아들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신청인 한민수, 피후견인 한영숙, 신청 사유 침해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정말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이것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어머님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든 후 아드님이 후견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반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년 후견이 결정되면 어르신의 의사표현은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니.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부모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준석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법원 심리가 내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어요.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니. 40년간 살아온 집과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항의를. 어르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료진단서와 여러 증거 서류들이 제출된 상태예요. 더구나 아드님이 직접 신청하신 것이라 법원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법적 지식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대한 음모와 맞서야 한다니. 그럼 정말 속수무책인 건가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뭐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준석 변호사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도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형,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저는 두 형제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말해주세요. 준석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목격하고 녹음하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증인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어르신을 찾을 거예요. 집에 없다는 걸 알면 더욱 급해질 테고 결국 어르신께 연락을 취할 겁니다. 그때 만나는 자리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게 진실을 말할까요? 억지로라도 말하게 만들어야 해요. 어르신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준석 변호사와 도연이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이 사람들은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의사까지 매수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됐다는 걸 알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해보겠어요. 어르신, 도망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끝을 봐야겠어요. 준석 변호사는 제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때 준석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예요? 어르신 아드님입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벌써 제가 없어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받을까요?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리게 해야 해요. 그래야 조급해져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저는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평생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기뻤는데 이제는 무서움과 슬픔만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는 작은 녹음기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고 핸드백 안에는 또 다른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준석 변호사와 도연은 카페 밖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민수의 전화가 수십 번 걸려왔어요. 문자 메시지도 계속 날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빨리 연락 주세요. 집에 왜 안 계시죠? 저는 준석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오후 1시에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엄마, 어디 계세요? 아침부터 집에 없으셔서 잠깐 나와 있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안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감지했어요. 분명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집에서 기다려. 저녁에 들어갈게. 아니에요, 엄마. 지금 당장 만나요.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급한 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미정이와 함께 가겠으니까 지금 어디 계신지 말해주세요. 저는 준석 변호사가 미리 정해준 장소를 말했어요. 명동 카페 봄날에 있어. 알겠어요.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곧 평생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준석 변호사가 카페로 들어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당연히 무서우시죠. 하지만 이게 어르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말 잘 될까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녹음이 제대로 되도록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상대방도 똑똑히 대답하도록 유도하세요. 준석 변호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르신은 피해자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30분 후 카페 입구로 민수와 미정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민수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미정도 따라왔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라.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아침부터 찾았는데. 그냥 나와 있었어.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라는 거야? 민수와 미정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마치 누가 먼저 말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의 건강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내 건강이 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예약을 잡아뒀어요. 저는 준석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병원? 무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치매 검사 받으시라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매라고? 내가 치매라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민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뭘 하려는지. 미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둘러봤어요. 어머님,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뭐, 큰 소리 내면 안 돼? 내 집을 훔치려는 도둑들한테 큰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집을 훔친다니 무슨. 성년후견 신청서. 내가 직접 서명한 거 내가 다 봤어. 이 말에 민수와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리고 가짜 진단서 만드는 것도 알고 있어. 김의사라는 사람이랑 짜고 하는 것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누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너희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정이가 시켜서 그랬어요. 미정이 화를 냈어요. 뭐라고? 당신이 먼저 그 얘기 꺼냈잖아요. 아니야. 내가 계속 어머니 집 팔자고 했잖아. 당신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진실을 털어놓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빚이 있다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5억 정도 돼요. 5억? 어머님 집을 팔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지. 미정이 변명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거잖아요. 지금 파는 것과 나중에 파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차피 너희 것이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당연히 아들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상속은 내가 죽어야 받는 거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집을 빼앗는 게 상속이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건 방법이 아니었어? 말씀드렸으면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지. 5억짜리 빚을 내가 왜 갚아야 해? 미정이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건 너희 문제야. 내 집을 담보로 잡힐 문제가 아니라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민수가 붙잡으려 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를 더 무슨 이야기? 이미 다 들었어. 저는 카페를 나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공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고 증거도 확보됐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이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법정에 모였어요. 신청인 한민수, 피신청인 한영숙저,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성년후견 신청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신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신청인 한영숙님은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최근 들어 치매 증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의료진단서와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때 준석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신청인 측에서 반박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제출된 의료진단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해당 의사는 피신청인을 직접 진료한 적이 없으며 금전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 없다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석 변호사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피신청인과 신청인, 그리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기에서 며칠 전 카페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가짜 진단서 만드는 것도 알고 있어. 김의사라는 사람이랑 짜고 하는 것도. 어머님, 누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너희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정이가 시켜서 그랬어요.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민수야, 내가 빚이 있다는 거야?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5억 정도 돼요. 어머님 집을 팔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지.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성년후견 신청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재산 갈취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나요? 네, 재판장님. 준석 변호사는 여러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위조된 위임장, 가짜 매매계약서, 예약서, 그리고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들입니다. 또한 김모 의사와 금전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민수를 향해 물었어요. 신청인, 녹음된 대화가 사실입니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하려던 것도 사실입니까? 네.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님의 집을 처분하려던 것도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멀쩡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장님, 신청인의 성년후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언하자 법정안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법정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끝났어.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제발. 민수야,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준석 변호사와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민수와 미정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김 의사는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어요.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아들을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 당일 민수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미정은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건이 끝난 후 저는 큰 상실감을 안았어요. 재산은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늙었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어. 저는 준석 변호사의 법률센터에서 상담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가족들이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르신, 치매 검진을 받으라고 하면서 특정 병원을 지정하지는 않았나요? 어르신, 혹시 집 열쇠를 달라고 하거나 서류 보관 장소를 물어보지 않았나요? 제 조언을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위기를 모면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법률센터 창가에서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나는 빼앗기는 노인이 아니라 지켜내는 사람이다. 제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비록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40년간 살아온 집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집은 정말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가 지켜낸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